안녕하세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역대급으로 어이가 없는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 큰 자식이 있는 아줌마입니다.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자식들 정말 힘들게 키웠어요. 남편과 저 모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못 살지는 않았어요. 애들 옷도 자주 사입히고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해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뭐에 홀렸는지 돌연 직장을 때려치고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투자자들 모아놓고 본인이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그것만 성공시키면 떼부자가 될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믿지 않았어요. 남편은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고 솔직히 말하면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신뢰를 주는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돈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자식 생각만 하면 살기 빠듯한데 밖에만 나가면 뭐 있는 척하며 친구들에게 비싼 양주에 항상 1차, 2차, 3차 계산은 모두 본인이 하고 월급보다 남들한테 사주느라 나가는 돈이 더 많았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겠나요? 정말 저희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그냥 사람 좋아하고 퍼주기 좋아하는 마음 착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여튼 그렇게 말도 없이 갑자기 회사를 때려쳤다고 하길래 정말 한참을 싸웠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결정이 어딨냐고, 우리 부부 아니냐고 하며 목이 쉴 때까지 싸웠어요.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가 살아. 라고 하며 거의 반포기 상태로 남편을 냅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형님 2명한테 투자금을 받아서 작은 가게를 냈고 거기서 수입이 꽤 잘 나왔기 때문이에요. 욕심 많은 남편은 프랜차이즈화를 시킨다면서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동네에 2호점을 냈는데 6개월도 안 돼요. 경제 위기가 왔고 잘 나가던 가게도 망하는 상황이라 당연히 남편이 하던 사업도 쫄딱 망했죠. 무리한 가게 확장 때문에 빚까지 내고 남편에게 돈 빌려준 사람들이 저희 집 문을 쾅쾅 두들기며 돈 내놓으라고 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제가 다 한 것이었죠. 남편은 빚쟁이들이 찾아온다며 집에 붙어 있지도 않고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야심한 밤에 집에 몰래 들어와 애들 잘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어디론가 나가기를 반복했어요. 그때 당시 저와 남편은 남남보다 더 못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래도 애들 키우기 위해서 남편이 다시 마음을 잡고 빚을 차차 갚아나가며 재기하기를 바랐어요. 하는 수 없이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남편을 잡기 위해 사방팔방 수소문해서 남편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시댁에 숨었나 싶어서 시댁에도 찾아가고 남편 친한 동창들 집에도 찾아가고 예전에 남편이 잠깐 살았던 부산 모 형님 집에 무작정 찾아가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몇 달째 집에도 안 들어오고 종적을 감춘 남편만 생각하면 속이 터지고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죠. 실종 신고를 해야 하나 정말 안 되겠다 신고라도 해야겠다라고 할 때쯤이면 남편은 귀신같이 집에 들어왔어요. 아, 이번에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시댁 가서 아들이랑 못 살겠다고 이혼 선언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시댁에 연락도 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댁 대문에 열려 있었고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자 감나무 뒤쪽에 머리를 빡빡 민 거지 같은 남자가 남의 집에 들어와 있기에 저기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를 빽 지르니까 화들짝 놀란 대머리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보자마자 기절할 뻔했습니다. 완전 머리를 빡빡 민 남자는 제 남편이었고 옷차림은 정말 누가 봐도 스님 복장이었습니다. 남편은 허겁지겁 바지를 올리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저는 전속력을 다해 남편을 붙잡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실랑이를 했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니 시어머니는 밖으로 나오셨고 제 남편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래서 아니 네가 왜 여기 있냐? 머리는 왜 그렇게 빡빡 밀었어? 라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스로 남편을 붙잡고 시댁 안으로 들어가 자초지종을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더라고요. 남편은 속세에 지쳤다고 하며 스님이 되었더군요. 현재 산에 있는 절에서 수련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을 책임지는 것도 더 이상 못하겠고 본인은 돈이나 무력에서 벗어나 그냥 이렇게 자연인 그 자체로 살고 싶다며 본인을 이제 놓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참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무책임에도 분수가 있지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빈 몇 억 때문에 자식과 마누라까지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 스님을 하다니 이게 말입니까? 저는 화가 나서 빽빽 소리 질렀습니다. 애들은 어떡할 거고 빚은 또 어떡할 거냐고 물으니 본인은 머리를 밀고 스님 생활을 하다 보면 빚쟁이들은 자연스럽게 본인을 잊을 거고 애들한테도 아빠 멀리 떠났다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거짓말을 하라네요. 한순간에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라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좋다. 다시는 내 눈앞에 뛰지 말고 절대로 보지 말자. 애들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너랑 나랑은 끝이야. 라고 하며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하고 호적에서 파버릴 거라고 정말 악을 써대셨어요. 그렇게 정말 그날 이후로 남편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에 남편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몇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것도 없어지고 이혼이라고 하려고 했지만 행방을 알아야 할 수 있으니 실종 신고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남편은 정말 산속에 들어갔는지 도무지 행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돈 갚으라고 찾아오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저는 친정으로 내려가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20년을 남편과 그렇게 연락도 없이 살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애들 대학까지 보내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막내가 학교를 서울로 가게 되고 서울에 있는 아는 언니네 가게에서 일하게 해준다고 하길래 저도 막내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분가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서울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막내 학교랑 가까운 곳에 방 2개짜리 집을 구했고 저는 거기서 가게까지 왔다 갔다 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월도 많이 흘렀고 남편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 등등 그런 감정들은 많이 삭혀진 상태였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일하고 있는데 우연히 서울 한 부촌으로 유명한 동네에 가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단독주택만 쭉 있고 함부로 그 동네에 못 들어가는 그런 동네를 갈 기회가 생겨서 난생 처음 그 유명한 동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길인데도 으리으리한 주택 때문에 기가 죽더라고요. 괜시리 눈치 보게 되고 그렇게 발걸음을 빨리 움직여 약속 장소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는 누가 살까? 로또 당첨돼도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 굉장히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나이는 한 어리게 보면 20대 후반, 많아봐야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고 그 뒤에는 웬 빡빡이 아저씨 스님 복장을 하고 있는 남자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앞서 나온 여자도 전통 항복, 개량 한복 같은 걸 입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남편을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불쾌해졌습니다. 남편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만 스님처럼 보이는 사람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겼거든요. 시댁 감나무 밑에서 남편을 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데 저 집에서 나오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순간 한 검은색 세단이 그 집 앞에서 멈추고 그 세단에서 똑같은 빡빡이 머리의 스님이 나오는 겁니다. 스님이 사는 곳인가? 어느 스님이 저렇게 좋은 곳에서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 그 검은색 세단에서 나오는 스님의 귀가 제 남편과 똑같은 귀였습니다. 남편의 귀가 엄청 크고 뾰족해서 한눈에 봐도 남편의 귀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 스님들 어깨를 툭툭 치고 뒤를 돌아보며 저와 눈을 마주친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악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소리를 지른 이유는 세단에서 나온 남자가 20년 전 종적을 감춘 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제 얼굴을 보며 엄청 놀라더라고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 대체 20년을 애들도 내팽개치고 뭐하고 살았던 거야? 제정신이야?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애들 대학생 될 때까지 얼굴 한번 안 비추고 심지어 지 부모까지 버린 사람이 사람이냐고! 라고 말하니 남편은 누구세요? 누구신데 소란이세요? 라고 하며 절 모른 척 하더라고요. 이미 표정에서는 제가 누군지 다 안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나온 남자와 여자 2명은 절 붙잡고 어디서 하늘 같은 우리 대스님한테 큰 소리야! 라고 하며 저를 막 밀치고 제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모른 채하고 그 으리으리한 대저택으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저는 정말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사람 살려요! 누가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20년 전 사라진 내 남편이 날 모른 척하네! 저 사람 잡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대문을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손이 붙잡혀 신고할 수 없는 저 대신 누군가 다행히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고 경찰이 왔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말했어요. 수십 년 전 실종 신고한 남편을 찾았다. 내 핸드폰에 있던 사진들을 확인해 봐라. 여기에 애들 사진도 있고 20년 전에 남편이랑 찍은 사진도 있다. 귀를 봐라. 이런 모양의 귀는 대한민국의 내 남편 딱 하나뿐이다. 목 뒤에 톡 튀어나온 점도 똑같다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남편이 진정하라고 하며 본인의 정체를 인정했고 동네에서 소란 피우는 걸 막기 위해 저와 함께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도대체 왜 우리 가족을 버리고 스님이 된 거냐. 정말 스님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당신 독실한 크리스찬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그리고 스님이 무슨 부자 동네 사냐고 따졌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현재 횡령 비슷한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였고 남편이 스님이 된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절에서 남편은 스님 행사를 하며 그 큰 절에 들어오는 돈을 빼돌렸고 그 절 사람들 몇 명과 협동으로 작전을 짜 수십 년간 거의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본인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스님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샀던 것이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사람들이 남편을 고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따른 신도들,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남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렇게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고급 세단에 아주 좋은 주택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남편 대신 아이들을 키우느라 말 못할 수모를 겪고 정말 눈물 삼키며 일을 하며 내 인생은 없다시피 살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본인은 속세가 싫고 돈이 싫다며 스님이 되겠다고 해놓고서 가족까지 버렸을 정도였냐면서 뒤에서는 돈을 빼돌리기 위해 가족까지 버렸다는 실체를 알고 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대머리 부분이 빨개지도록 전속력으로 찰싹찰싹 쳤습니다. 경찰분들이 절 말리고 남편은 면목이 없어서 그런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지금이라도 주겠다고 했지만 지나간 세월을 누가 보상해 주나요? 저는 다 필요 없고 네 실체를 뒤지는 사람들한테 내가 낱낱이 잘 알려주겠어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에서 나와 아이들에게 남편의 실체를 모두 말한 뒤 남편이 있었다는 절에 가서 남편의 실체가 담긴 전단지와 패킷을 들고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 남편에게 걸 수 있는 법적 조치 상담받았고 내가 보상받을 수 없다면 이 사람 벌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던 그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남편의 실체가 담긴 현수막을 크게 걸어 동네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저택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남편이 나올 때면 통에 담은 개똥물 섞어 놓은 것을 확 뿌렸고요. 그렇게 계속 남편을 괴롭히다 보니 남편은 그 저택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판단한 건지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스님인 척 사기치고 그걸 또 당해서 돈을 뜯긴 사람들을 수소문해 고소장을 집어넣었고 남편은 결국 지금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힘이 없기에 이 사실을 공론화해서 남편이 제대로 된 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스님 행세하며 돈을 갈취한 일당에게 사기당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살의 여성입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남편은 가난했지만 꿈이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남자였죠. 그러나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고 항상 생각으로만 돈을 버는 이야기를 했었고 냉정하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저는 잘 다독여서 살아갔지만 남편의 사업병은 끊이질 않았고 결국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덩이가 그래도 작았는지 먹는 장사부터 시작해서 2년도 채 못 가서 그동안 아껴서 모은 돈을 다 까먹고 얼마 못 가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더군요. 그러는 동안 저는 남편의 빚을 갚느라 식당부터 팥주부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에게 호강을 꼭 시켜주겠다는 말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빚더미뿐이었고 그런 와중에도 첫째 딸과 둘째 아들도 낳게 되었죠. 생활은 더욱더 힘들었으나 남편은 항상 사업한다고 밖을 나가서 생활비도 땡전 한 푼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처음으로 남편이 해벌쭉 웃는 얼굴로 요즘 사업이 잘 돼서 돈 좀 번다며 온갖 생색을 내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생활비가 두둑히 들어있는 돈 봉투를 가져다 주더군요. 정말 평생 돈 한 번도 제대로 못 벌어본 인간이었는데 말이죠. 남편은 저에게 말하기를 원래 큰 그릇은 이렇게 성공하는 건데 여자가 말이야 그런 큰 뜻도 모르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부정타게 말해서 여태 자기가 성공이 늦어진 거였다며 큰 소리를 떵떵 치더군요. 그렇게 덕분에 한 몇 년 동안은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살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남편의 기고만장함은 하늘을 치솟았고 한 번은 어디 식당에 가족끼리 외식을 가도 종업원들한테 반말 틱틱 내뱉으며 큰소리치며 갑질을 해서 진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돈 좀 벌었다고 외제차도 사고 아이들한테 기분 좋다고 그 당시에 진짜 엄청난 돈이던 큰 용돈을 기분 내킬 때면 주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좀 버니 유흥과 술은 두말하면 잔소리 정도로 달고 살았어요. 맨날 바깥으로 돌아다니며 사장은 골프가 첫째다 하며 술집 여자들과 놀아나는 걸 다 알면서도 저는 눈을 감아줬습니다. 생활비도 못 구해오고 사람 구실을 못하던 때보다 그래도 지금은 돈으로나마 아이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집에는 적어도 사람 좋은 아빠 노릇은 했었으니까요. 제가 그 당시 남편에게 바랐던 단 한 가지는 사랑을 포기했더라도 아이들한테만큼이라도 쓸모있는 아빠로 살길 바랬던 것 그거 하나뿐이었네요. 제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 놈은 그 뒤로 돈만 던져주다시피 하고 애인이랑 여행을 간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하더니 저한테 방귀 낀 놈이 성내듯이 일부러 성질을 내고는 그 뒤로 집을 나가서 살다시피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무서운 얼굴을 하고는 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더군요. 저보고는 갑자기 남편 어디 갔냐며 애들 앞에서 제 멱살을 대뜸 잡고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데 저 역시도 사실 남편 얼굴을 못 본 지는 오래되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집에 잘 안 들어왔고 나조차도 안 본 지 몇 주 되었다고 말했더니 집에 쳐들어온 사람들은 사기꾼 새끼부터 온갖 욕설들을 내뱉으며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에 돈 되는 것들을 들고 가겠다며 이것저것 들고 가려고 하길래 저는 경찰을 당장 불러서 겨우 쫓아냈네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다급히 전화를 해봤으나 남편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23년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에 이미 사기죄로 수배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사기를 친 수법은 알고 보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금을 안 주고 물건을 떼서 카드값 마냥 매달 돌려막기를 하며 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핏 들은 빼돌린 금액만 해도 너무나도 저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고 그 돈으로 남편은 항상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결제 대금을 20%씩만 주면서 물건을 납품받는 것입니다. 이미 거래업체에서 물건 자체를 너무 많이 받았던지라 거래업체에서도 한 번에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었고 남편은 그걸 노리고 악용하여 엄청난 물량을 받아내며 결제되면 10% 아니 20%씩 결제해주며 물건을 또 받아서 원가보다도 싸게 넘겼다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그런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게 되었고 끝까지 자신은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포장을 하니 끝내 수많은 업체들이 연루돼버린 엄청난 규모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이 사라진 기간 동안 정말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저희 집을 뒤지고 다녔고 저희 보고는 남편을 어디다 숨겼냐며 자식까지 다 버리고 그 남편이라는 인간 도대체 어디 갔냐며 소리를 지르길래 저희야말로 그때는 미칠 지경이었죠.
심지어 저희 집뿐만 아니라 아이들 학교까지도 찾아가서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망한 부잣집 자식들이라고 왕따를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빠져나와 허름한 단칸방으로 도망가듯 이사를 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경찰 조사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경찰에서는 수배를 내려도 남편을 아직까지도 잡히질 않았고 결국 시간은 수년이나 흘러 지나자 남편은 실종 신고까지 되어 사망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개인 회생 신청까지 하고 겨우 돈 벌어서 먹고는 살았지만 그 과정 또한 말하자면 피눈물 나는 과정이었죠. 저희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간간히 찾아와 협박하던 빚쟁이들, 법적인 책임 때문에 맨날 법원에 불려다니고 직장에서는 눈치 보여서 오래 다니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시댁과 친정의 도움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도 남편과는 연락이 안 되다 보니 아들이 혹시 돈 들고 도망갔다가 어떻게 사고라도 당한 것 같다는 추측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처음에 저는 오히려 시댁 쪽이 자기 아들이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혹시 숨겨주신 건가 생각도 잠시 해봤지만 그것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손자, 손녀가 저희밖에 없었고 핏줄이라고 매번 명절만 되면 제가 바쁘니 시부모님이 직접 오셔서 애들 밥도 챙겨주시고 저의 돈벌이가 그리 좋지 못하다 보니 생활비도 가끔 지원해 주셨는데 진짜 저희 부모님보다도 더욱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자식 새끼 잘못 둔 나의 죄라며 늙은 나이에도 일하시면서 벌게 된 돈 전부 싹 다 저희에게 주시며 이 돈으로 빚 갚는 데 쓰고 애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시부모님을 제가 어떻게 더 의심하겠습니까? 정말 시부모님 아니면 도중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였죠. 저는 사실 친정집에서는 셋째 딸이다 보니 집에서도 그렇게 저를 신경 써주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저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은 저희 아이들이랑 시부모님이 되었죠. 그렇게 수십 년이 걸려서 개인 회생돼서 다 갚았지만 정말 그동안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심장마비로 경비실에 출근해 근무 중에 돌아가셨고요.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저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쳐다보는데 남편 놈은 진짜 뭐 하는지 정말 죽은 건지 자기 부모님들 장례식조차 안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빚 다 갚고 나서는 시어머님이랑 아이들이랑 모두 같이 살기 시작하였고 저희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서 취업을 하여 일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때부터는 빚도 없겠다. 내 식구가 일을 하니 돈은 정말 잘 모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애들 결혼 자금은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그래도 옛날처럼 암울한 시기와는 다르게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존에 일하던 파출부에서 청소도 깔끔히 하고 잘한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연락도 많이 받았고 돈을 많이 준다는 부잣집 사모님들한테도 소개를 받아 그쪽으로도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들어온 부잣집은 이름만 대도 아는 엄청난 부자 아파트였고 저는 그런 집을 갈 때마다 대체 이 사람들은 뭘 해서 이런 데서 사는 걸까 하는 생각도 하곤 했었죠. 그렇게 출근해서 집을 청소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엄청 깐깐했습니다. 정말 군기 잡는다는 말이 떠오르듯이 침대 밑에 먼지 하나까지도 따지는 여자였고 그로 인해 저는 너무 피곤해서 이 집에서 계속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한 3개월을 그 집에 가서 청소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집 남편이 집안에 뭘 놔두고 왔는지 문을 열고 들어와 자기 방으로 후다닥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래도 3개월 만에 처음 보는 사장님이니까 인사라도 드리려고 방문 입구에서 가서 기다리다가 다시 나가려고 하는 사장님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사장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무려 23년 전에 집을 나가서 죽은 줄만 알았던 제 남편이 그곳에 떡하니 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송이 아빠? 라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후다닥 집을 뛰쳐나가더군요. 저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으니 한 10분 뒤 그 남자는 다시 들어와서 자기 안에 들어오기 전에 따라 나오라며 갑자기 저를 데리고 나왔고 근처 커피숍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알고 찾은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그냥 나는 파출부 일하러 온 거였고 이미 3개월이나 되었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때 사실 사고치고 도망쳐서 살았었고 안 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글쎄 지금같이 사는 여자도 그때 바람난 여자 중 한 명이었고 재산은 그 여자 앞으로 빼돌리고 돈 역시 사전에 은행에 빼두었다고 하더군요. 도피하면서도 해외에서 호화롭게 그 여자를 앞에 내세워서 여태까지 살아왔고 둘 사이에 아이도 3명이나 낳고 진짜 남이 보면 행복하게 살아온 인간들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대놓고 밖에 나와서 놀러 다니고요. 그렇게 남편은 사기를 친 돈으로 집하고 여러 가지들이 많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더군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나는 그래 남이라고 치자. 왜 당신 자식들과 부모들한테도 연락을 안 했어?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신지 알아? 라고 말하니 이 인간이 한다는 말이 돌아가셨어? 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이 들면 죽는 거지 뭐. 이러면서 말을 이어붙이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뺨을 내리치고 따지기 시작했죠. 당신 같은 인간,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당신 빚 갚는다고 아버님은 평생을 밖에서 일만 하시다 돌아가신 분이야. 라고 말했더니 자기도 그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며 조만간 돈이라도 좀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인간은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서 문자가 하나 와서는 서로 피차 불편하니까 앞으로 오지 말라더니 얼마 안 가서 번호도 바꾸고 도망갔더군요. 저는 그런 괘씸한 남편을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빚쟁이들한테마저도 모두 싹 다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알고 봤더니 글쎄 이 남편이라는 인간은 공소시효도 사실 완료가 안 되어 있었고 여전히 국내에서는 쫓기는 몸이었더군요. 그 인간이 그것도 모르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거고 결국 수십 년 만에 경찰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괜찮다며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짐승을 낳았다고 하소연하시면서 우시더군요. 그 인간이랑 그 상간녀가 사기친 돈 때문에 부도난 사람들도 있었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년에 남편이란 놈은 모든 재산 환수당하고 감옥에서 썩는 걸 보니 세상사가 지은 죄는 언젠가는 필히 돌려받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둘째를 임신하고 12월 출산을 앞둔 엄마입니다. 시어머니의 생색과 억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가 빠질 지경이라 여기에 글을 써볼까 합니다. 최근에 사건이 있었는데 저의 친정 아버지께서 가족이 늘었으니 큰 차가 필요하다고 좋은 SUV를 사주셨습니다. 차는 2달 뒤에 출고될 예정이고요. 저도 저지만 신랑이 좋아 까무러치면서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몇 번이고 차 타러 가보고 검색해보고 유튜브에 시승 영상 보고 제가 옆에서 봐도 기분이 다 좋아질 정도로 기뻐하더라고요. 원하는 차를 결정할 때까지 설레야 하는 남편을 보며 부모님도 정말 흐뭇해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친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시고요. 결혼할 때 많이 보태주지 못했다고 미안해 하시며 소소한 거부터 크게 한 번씩 지원해 주시지요. 사실 결혼식 때도 시댁보다는 많이 해주셨는데 늘 부족하다 이야기하시는 친정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지기까지 뒤에서 밀어주시는 기분이 듭니다. 첫 아이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해 주시고 100일이며 돌이며 100만 원, 200만 원씩 용돈도 주셨습니다. 신랑도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시댁에서는 다른 것 없었고 가끔 아이 내복 받고 돌 때 반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비교하면 끝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형편에 맞게 주시는 거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버니까 돈적인 부분에 대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시어머니의 생색 스타일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시어머니가 쓰던 물건을 좀 잘 주시는 편이에요. 결혼 초에 명품을 좋아하시는 시어머님은 준명품의 상품을 사놓고 안 쓰시다가 너 가지라고 하고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온갖 생색을 내고 이런 시대가 없다고 늘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자신은 유행하는 새 상품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런 것들 구매하셔서 사용하십니다. 항상 제가 궁금했던 건 나는 명품 선물 바란 적도 없거니와 나 스스로 구매할 수 있고 또한 가진 아이템도 많은데 왜 저렇게 주실까봐 하는 겁니다. 정말 필요 없거든요. 빈티지를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냥 주시면서 생색을 내시길래 난 필요 없다. 어머님이 쓰시면 더 예쁘겠다. 해도 아니야. 난 다른 시어머니와 달라. 며느리에게 이런 명품도 줄 수 있는 시댁이지. 내게 줄 거야 하고 그냥 주십니다. 뭔 모르는 남편도 처음에는 엄마가 이거 주시는 건 다 너 생각해서 예뻐서라고 받아오고 그랬죠. 하지만 그 모든 거는 장롱에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렇게 생색 내면서 주시니까 크게 거절도 못하겠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는 좀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또 뭘 주신다고 할까 봐요. 또 가끔 지인이 농사짓는 고구마나 사과 등 먹거리를 한 상자씩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맛있거나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이면 그렇게 생색을 내십니다. 한 번은 고구마가 진짜 맛있는 거긴 한데 모양이 좀 못나서 판매가 어려운 거를 지인이 몇 상자씩 주신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얻어먹고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그 고구마 다 먹을 때까지 아침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고구마 맛있느냐? 그거 비싼 거다. 등 정말 고구마 이야기로 고구마 전화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전화 받으면 인사도 없어요. 고구마 먹었느냐? 로 시작합니다. 옆길로 이야기가 좀 했네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 남편은 들떠서 현재 가지고 있는 차를 어떻게 처분할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에 타던 차가 소나타인데 친자매처럼 친한 제 친척 동생에게 주면 되겠다고 신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은 대학원 때문에 현재 친정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입니다. 정말 그냥 친자매나 다름없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고마워하며 좋아하고 중고차이긴 하지만 제 친척 동생을 챙기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고 친정 부모님께서도 웃으며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인 오늘 시어머님이 전화가 오네요. 아마 남편으로부터 차 이야기를 들으신 모양입니다. 사돈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이라도 하시려나 했는데 제 착각이었던 거죠. 왜 자기 아들 차를 마음대로 처분하냐면서 아들 차 살 때까지 자기가 1,000만 원 지원해줬는데 처분에 대해서도 자기랑 상의를 하고 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왜 멋대로 정하느냐고 퍼부으면서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동생한테 주든 중고를 팔든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게 상식선의 일이 맞나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힌데 일단 상황을 무마하고 싶어서 신랑이랑 이야기 좀 하고 연락드린다고 끊었습니다. 말인지 개떡인지 구분이 안 가서 그러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전 그냥 지금 너무 어이가 없다는 생각만 듭니다. 신랑한테 전화해서 화내니까 일단 화내지 마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한번 지원해줬다고 소유권이 평생 가는 건가요? 심지어 결혼할 때 산 차도 아닙니다. 저 만나기 전부터 타고 있던 차예요. 그런데도 지금 소유권을 이야기하시면 돈을 돌려드려야 하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현명한 건지 조언 좀 부탁합니다. 사실 현명이고 뭐고 너무 화가 나서 막 나가고 싶기도 합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추가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화난 이유는 표현하신 방식과 이건 억지라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님께 의논안한 제 잘못이라신 분들 결혼하실 때 시댁에서 집값 지원 받으시면 이사하실 때 시댁에 말씀드려 의논하고 허락 받으시나요? 제가 혼수할 때 부모님이 소파를 사주셨습니다. 그럼 버릴 때 허락받고 버려야 하나요? 주시면 끝 아닌가요? 빌려주셔서 갚으라 했던 건데 안 갚고 버틴 거면 이해해요. 6년 전에 살 때 보태주신 거 이제 처분하는데 그걸 허락받아야 하나요? 주셨으면 마음으로 갚거나 후에 조금씩 은혜를 갚는 거지 줬다고 소유권 주장하는 건 웃긴 거죠.
결혼할 때 지원을 많이 해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결혼할 때 해온 것에 반의 반도 안 해주셨으면서 저러시니까 정말 지질이 궁상으로 보일 뿐입니다. 지질이 궁상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 첫 아들 돌잔치 때 그때 하도 열이 받아서 지금까지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하고 친정도 사업해서 답례품을 넉넉히 했어요. 원래도 넉넉히 할 생각이었는데 시댁에서 계속 넉넉히를 강조하셨죠. 돈을 보태주는 것도 아니면서 따로 필요한 수량을 말한 것도 아니고 남편 따로 돌릴 수량, 친정 따로 돌릴 수량, 그리고 손님 플러스 알파에서 좀 넉넉히 하긴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돌잔치 준비금으로 현금을 좀 주셨고요. 친정으로 배달이 가서 친정 수량은 빼고 집에 신랑 수량이랑 당일 오는 손님 수량을 정리해 두었는데 착각한 신랑이 둘 다 돌잔치 장소로 보낸 겁니다. 돌잔치하고 손님 가실 때 인사하는데 답례품으로 시어머니가 생색을 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땡땡 엄마 하나 더 가져가. 내가 특별히 주는 거야. 땡땡아 너도 하나 더 가져가. 뭐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기분은 별로였습니다. 손님들 대부분 가고 밥 좀 먹으려는데 애 잠든 방 가서 애 들여다보고 눈병 걸린 조카 걸음마 하는 애 들락날락하다 애가 결국 깨버렸습니다. 친정 엄마를 애가 더 좋아해서 친정 엄마가 안고 있는데 자꾸 시어머니가 안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애가 자지러지게 울어서 다시 친정 엄마 데려다주고 밥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손님도 다 갔는데 안 가고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장바구니를 꺼내더니 답례품을 주섬주섬 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작은 집 고모 집 할 거 없이 답례품을 3-4개씩 더 챙겨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열받아서 어머니 몇 개가 필요하세요? 아기 아빠 업체 사람들도 돌리고 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때야 멈칫하고 그만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진 참아줄 수 있었는데 업체에서 돌상을 정리해줬는데 필요하면 물어보고 가져가던가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엄연히 저희 행사인데 뒤적뒤적 하더니 떡 담아둔 봉투며 과일 담아놓은 봉투 시댁 식구들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정작 주인공인 우리 부부랑 친정은 수수 팥떡도 구경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열받아서 남편한테 한 소리 했는데 그거로 저보고 야박하다고 하시대요. 답례품이 필요했으면 필요한 만큼 수량을 미리 말하던가 남으면 무조건 본인이 가져가시나요? 그리고 아무리 돌상 정리한 것이지만 왜 뒤적거려서 자기가 생색내며 나눠줍니까?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지질이 궁상 모습을 확실히 본 거죠. 지난 일 생각하다 감정이 올라와 글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남편한테는 싫은 소리 전화로 하기 싫어서 퇴근하면 말할 참이고요. 기회가 되면 후기 또 남기겠습니다. 후기. 마음이 가라앉으니 더 화가 나네요. 뱃속 아기를 위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고 인물 좋은 사람 사진 보면 아기도 예쁘다 해서 SNS, TV 볼 시간엔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사진 보고 그려보고 색칠 공부도 하면서 정말 태교에만 힘썼습니다.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돈 때문에 시어머니란 사람이 자기 아들의 자식을 품은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신랑 차는 만나기 전부터 존재하던 거라 구매할 때 시어머님이 얼마를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할 생각도 알 필요도 없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부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봐요. 전 차가 있습니다. 굳이 새로 뽑는 SUV를 타고 다닐 필요 없는 나름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친척 동생도 차가 있어요. 차체가 얇은 차라 사고 나면 걱정이었는데 신랑이 먼저 자기 차 팔아도 얼마 못 받으니 차라리 친척 동생 주는 게 좋겠다 했고 저야 별 생각 없이 참 좋은 생각이 했죠. 시어머님의 망발은 차마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런 시부모님을 가진 저를 안타까워하실 그 맘을 느끼게 해드리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호전적인 성격이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감도 안 잡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어제 신랑이 퇴근 후 저녁에 미안하다고 울더라고요. 창피해 죽겠다고. 그리고 어머님께 전화해서 화내면서 그게 할 말이냐고 퍼부었나 봐요. 그러다 말이 안 통한다고 느꼈는지 욱해서 말하더라고요. 그냥 새 차 안 받겠다. 새 차 선물 받으려면 엄마한테 줄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1,000만 원도 없고 장인어른은 어떻게든 보태주려고 하시는 상황에서 우리 집은 1,000만 원 받아야겠다고 하니
나 뜨거워서 말 못하겠다고 하고 끊더라고요. 끊자마자 저한테 불나게 전화 오는 거 안 받았습니다. 친정 아버지한테 구구절절 말하며 차를 거절할 생각은 당연히 없지만 남편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나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반응도 궁금하고 해서요. 그날 밤에 구구절절 카톡이 오더라고요. 아마 아버님한테도 한 소리 들으신 모양이에요. 자기 아들 새 차는 못 사줄 망정 방해하는 꼴이 되었으니 말이죠. 시모, 설마 내가 들었다만 그렇다고 아직까지 차를 안 받겠다고 말한 건 아니지? 어머니, 저희가 차를 받으면 1,000만 원 드려야 하는데 저희 1,000만 원도 없고 그냥 안 받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주는 걸 안 받다니 너 정신이 있니 없니? 어머니, 저희 차 있고 굳이 좋은 SUV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 저 정말 부끄러워서 차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제 이 이야긴 그만해도 될 것 같네요. 나도 생각해 봤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다시 생각해봐라.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앞으로는 시댁에 손 안 벌릴게요. 언젠가는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는 이 문제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말했더니 더 이상 답이 없네요. 그렇게 어설픈 사과를 받고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직 어머님하고 만나거나 통화한 적은 없고요. 그렇게 자주 연락 오시는 분인데 아마 본인도 꽤 민망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사건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면 연락이 안 오신다는 거네요. 저는 지금 차랑 아이 둘 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안 받겠다고 했는데 기어코 주신다고 하셔서 어차피 시모는 연락도 없으니 신경 안 쓰고 받으려고 합니다. 임신하고 힘든데 이런 일까지 생겨서 아기한테 미안하네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잘못 짚고 있으니 시모는 돈 1,000만 원이 아쉽다기보다 그 차가 상징하는 걸 더 신경 쓰는 거죠. 능력 좋은 사돈에게 진다는 게 부들부들한 거예요. 시모 생각에 그 차는 마지막 남아있었던 나도 돈 보탠 거 있어의 상징이었던 거죠. 근데 사돈이 그딴 똥차 치우셈, 여기 새 차, 이제 너희 아들도 우리 덕 보는 거, 이제 우리 말 들을 거임 하고 차를 떡하니 사주니 그거랑 경쟁할 능력은 안 되고 자격지심에 화는 나고 아들한테 서운하고 나도 돈 보탠 거 있다고 다시 한번 진탕 부리고 싶고 하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시모 본인의 자격지심이 심하고 만약에 본인이 돈이 있었다면 며느리를 내 맘대로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반대로 사돈이 돈 쓰는 걸 보니까 내 아들한테 맘대로 하려고 한다. 아들은 속도 없이 넙죽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뭐 주위에서 어떻게 고쳐줄 수도 없습니다. 남편은 엄마랑 얘기해보니 말도 안 통하지 아마 시모도 자세하게 이러이러해서 서운하다 말도 안 하겠죠. 어차피 자격지심이니 와이프한테 얼굴도 못 들겠지 하니까 답답해서 울겠죠. 돈 1,000만 원 주면 더 난리칠 거예요. 그걸로 다시 아기 낳으면 뭐라도 주면서 생색 더럽게 낼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냥 차 처분하고 주고 말아버리세요. 앞으로 말 못 꺼내게. 대신 남편한테도 확실히 말하세요. 앞으로 뭐 받아오지 말라고. 그리고 애도 당연히 잘 안 보여주시고요.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